동맹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70년간 굳건했던 서방 체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시발점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미국의 A-10 제안을 거절한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나토 본부는 당황했고 워싱턴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라는 침착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직접 그 나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질서를 뒤바꿀 놀라운 진실을 목격했어요. 그 나라는 과연 어디일까요? 저는 에릭 마틴입니다. 영국 출신으로 22년간 나토 국방정책 자문관으로 일해왔죠. 항공기 운용 전략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국제안보학 박사를 받고 영국 국방부에서 시작해서 나토 합동기체 운영실까지 올라왔어요. 미국과 유럽 주요 동맹국들의 무기 지원 협정을 검토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그 문서를 받는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대한민국 A-10 무상 이전 거부. 22년간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짜 전투기를 거절하다니? 미친 짓이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A-10이 어떤 전투기인지 아십니까? 1991년 걸프전에서 이라크 탱크들을 박살낸 그 괴물 말입니다. 30mm 게틀링 기관포가 달린 하늘의 멧돼지죠. 분당 3,900발을 쏟아내는 괴물이었어요. 코소보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상군의 구원자였습니다. 저는 그 위력을 직접 봤어요. 2003년 이라크에서 말입니다. A-10 한 대가 나타나자 적 장갑차 10대가 10분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했죠. 조종사들이 와트호그라고 부르는 이유를 그때 알았습니다. 멧돼지처럼 거칠고 무자비했거든요. 티타늄 장갑으로 둘러싸인 조종석, 엔진 2개로도 비행 가능한 설계.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하늘을 나는 탱크였어요. 그런 괴물을 공짜로 준다는데 거절했다고요? 나토 본부 회의실은 그날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브뤼셀 본부 3층. 늘 시끄럽던 그 회의실이 말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자리에 앉자 공기가 무거워졌죠. 존슨 장군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그릇이 작아. 존슨 장군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독일 대표는 어깨를 으쓱했고 프랑스 대표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왜 이렇게 조용한 겁니까? 정말 한국의 실수라면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잖아요.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보고서 한 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답변서였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은 동맹의 무기보다 자국의 기술을 신뢰한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의 모든 기준이 흔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언문이었습니다. 거절이 아니라 의지의 표명이었죠. 한국이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전략적 자주성을 바탕으로 한방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주성이라고요? 이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정말 독자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공짜의 이면에 무언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A-10을 공짜로 준다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특히 무기에서는 말입니다. 분명 조건이 있을 거였죠. 통제의 끈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즉시 A-10 무상 이전 조건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를 받아보고 경악했어요. 정비는 미국 승인 하에, 부품 교체도 미국 승인 하에, 심지어 조종사 훈련까지 미국에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족쇄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공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미국이 통제하는 구조였어요. 한국이 이걸 꿰뚫어 본 걸까요? 회의가 끝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문장을 계속 읽었어요. 자국의 기술을 신뢰한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A-10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22년간 저는 수많은 무기 거래를 봤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에 목을 맸어요. 특히 공짜라면 더욱 그랬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제 상식이 도전받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정말 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 브뤼셀의 찬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 그들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조사해봐야겠다고요. 그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린 건지 알아야 했어요. A10을 거절할 만한 이유가 정말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죠. 이 조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줄 진실 앞에서 저는 동맹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게 될 거라는 걸요. 나는 이제 한국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한국을 조사하기 전에 먼저 A10 무상 이전 협정서부터 분석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토 자문관 권한으로 미국 국방부에 해당 문서를 요청했습니다. 이틀 후 기밀 등급이 붙은 서류가 제 책상에 도착했죠. 표지에는 한미 A10 무상 이전 양해각서 초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총 12페이지 분량이었어요. 저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두 페이지는 평범했습니다. 기체 대수 24대, 이전 시기, 운송 방법 같은 기본 사항들이었죠. 하지만 세 번째 페이지부터 제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제3조 기체 정비 및 부품 공급 조항이었습니다. 모든 정비 작업은 미국 국방부 승인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부품 교체 시에도 미국 승인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제4조였습니다.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A10 조종사 훈련은 오직 미국 내 지정 기지에서만 실시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훈련 과정이 미국 공군의 직접 감독하에 진행된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제5조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기체 운용 승인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작전 지역 및 임무 계획을 사전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국 영공 내 훈련 비행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저는 문서를 내려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건 무상 지원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통제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이 A10을 받는 순간 자국의 모든 항공작전이 미국의 허가제로 바뀌는 구조였죠. 제6조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술 이전 금지 조항이었어요. A10과 관련된 모든 기술 정보는 한국 측에 이전되지 않으며 역설계나 분석도 금지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니라 족쇄였어요. 공짜라는 미끼로 한국의 항공 주권을 완전히 통제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22년간 수많은 무기 이전 협정을 검토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통제 조항은 처음 봤어요. 일반적인 무기 수출에서도 이런 제약은 없었습니다. 왜 무상 지원에서 이런 조건을 달았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자적 항공 전력 개발을 차단하려 했던 거예요. A10에 의존하게 만들어서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막으려 했던 겁니다. 한국 국방부의 거절 사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맹의 무기보다 자국의 기술을 신뢰한다. 이제 이 문장의 진정한 의미가 보였어요. 한국은 이 함정을 정확히 간파했던 겁니다. 저는 한국의 현재 항공 전력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A10을 거절할 만한 대안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인터넷으로 한국 공군의 기체 현황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FA-50이라는 경공격기가 있었어요. 게다가 아파치 헬기까지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기종을 조합하면 A10과 비슷한 지상 공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죠.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들이 모두 한국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었어요. 정비나 부품 조달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A10이라는 미끼에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국 기술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가 현명한 선택을 한 걸까요? 공짜에 혹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쪽일까요? 아니면 비용을 치르더라도 독립성을 지키는 쪽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옳았어요. 그들은 계약서의 함정을 꿰뚫어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졌습니다. 과연 그들이 어떤 기술과 철학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진짜 전력을 파악하기 위해 저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나토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한국 공군의 현황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FA-50이라는 기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자체 개발한 경공격기였죠. 처음엔 단순한 훈련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세 재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FA-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었습니다. 20mm 기관포와 각종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완전한 경공격기였어요. 최대 무장 중량이 4,700kg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야간 공격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생산 규모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60여 대를 실전 배치했고 추가로 40대를 더 생산 중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면 A-10 한 개 비행단에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파치 헬기와의 조합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은 아파치 가디언을 36대나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헬기들이 FA-50과 함께 움직인다면 어떨까요? 저는 한국군의 합동훈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2022년 을지자유수호훈련 보고서였어요. 그 내용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FA-50이 먼저 적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아파치가 저고도로 침투해서 정밀 타격을 가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두 기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A-10 혼자 하던 일을 두 기종이 나눠서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통신 연동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링크K라는 데이터 링크로 두 기종을 실시간 연결했어요. FA-50이 발견한 표적 정보를 즉시 아파치에 전송하고 아파치는 그 정보로 정밀 타격을 가하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조합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전술 체계였습니다. A-10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이었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지상 공격 전력이 과연 A-10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정확히 계산해보고 싶었어요. A-10의 주요 무장은 30mm 게틀링포와 매버릭 미사일이었습니다. 한 번 출격할 때 약 10개의 지상 표적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속도가 느리고 방공망에 취약했죠. 반면 한국의 FA-50과 아파치 조합은 어땠을까요? FA-50은 A-10보다 빠르고 은밀했습니다. 아파치는 지형을 이용한 엄폐 공격이 가능했어요. 두 기종이 함께 움직이면 A-10보다 더 많은 표적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비와 운용에서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승인 없이도 언제든 출격할 수 있었습니다. 부품 조달도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했죠. 저는 한국군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더 찾아봤습니다. 2023년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의 FA-50이 보여준 성과가 기록되어 있었어요. 명중률이 90%를 넘었습니다. A-10의 평균 명중률인 85%보다 높았어요. 아파치의 경우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 명중률이 98%에 달했어요.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A-10을 뛰어넘는 전력을 구축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운용의 유연성에서도 A-10보다 우수한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한국의 독자 기술이라는 점이었습니다. FA-50은 한국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기체였어요. 엔진만 미국산이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한국 기술이었습니다. 아파치는 미국제였지만 한국이 완전히 소화해낸 기체였어요. 정비부터 개량까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부품은 한국에서 자체 생산하고 있었죠. 저는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A-10을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대안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거절한 거였습니다. 미국이 공짜로 주겠다는 A-10은 구형 기체였어요. 1970년대에 설계된 낡은 전투기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FA-50은 2000년대에 개발된 최신 기체였죠. 게다가 한국은 미래까지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KF-X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어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한국은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거절은 무지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정확한 계산과 장기적 비전에서 나온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늘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의 진실을 파악한 후 저는 복잡한 심경에 빠졌습니다. 22년간 믿어온 동맹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마틴 박사 긴급회의 소집입니다.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실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국의 A-10 거절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3일 후 워싱턴으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미 나토 회의에서 제가 한국 편을 든다는 인상을 줬거든요. 이번엔 더 직접적인 압박이 올 것 같았어요. 워싱턴 국방청사는 여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오각형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회의실은 3층 1인 쪽이었습니다. 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부서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합참 아시아 담당 준장,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국장이 보였어요. 모두 한국 문제의 핵심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부차관보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한국의 A-10 거절은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오해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선의를 잘못 이해했다고 봤어요.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라는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죠. 한국이 정확히 계산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틴 박사께서 나토 자문관으로서 한국을 직접 설득해 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핵심이 나왔습니다. 저를 한국에 보내서 결정을 번복시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표면적으론 기술적 자문이었지만 실제론 정치적 설득이었습니다. 저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미 한국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말하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어요. 22년간 쌓아온 모든 걸 잃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직접적인 거부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즉시 동의한 것도 아니었어요. 일단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합참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말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한 추측이었습니다. 한국이 자주적 판단을 했을 뿐인데 중국 탓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차관보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포토맥강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마틴, 이번 일은 매우 중요해요. 한국이 우리 제안을 거절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제안하면 동맹국들이 무조건 받아들였는데 한국은 달랐던 거예요. 한국을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할지 아니면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애매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이 옳다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22년간 몸담아온 서방 동맹 체계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발견한 진실일까요? 한국의 자료를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FA-50과 아파치의 성능, 독자적 운용 능력, 미래 발전 계획까지. 모든 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었어요. 반면 미국의 A-10 제안은 어땠을까요? 겉보기엔 선이었지만 실제론 통제 장치였습니다. 한국의 항공 주권을 제약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되 설득이 아닌 이해를 위해 가겠다고요. 그들의 진짜 실력과 철학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차관보에게 연락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잡겠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기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설득하러 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의 진짜 목적은 달랐어요. 한국의 진실을 더 깊이 파악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제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2월 중순이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은 생각보다 추웠어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활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국 국방부에서 파견한 연락관이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김중령이라는 분이었어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로 가는 길에 그가 설명해준 내용들이 흥미로웠습니다. FA-50은 저희가 15년에 걸쳐 개발한 기체입니다. 김중령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진짜 성취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천까지 가는 동안 한국의 풍경을 지켜봤습니다.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곳곳에 첨단 시설들이 보였어요. 이 나라가 단순한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한 게 겨우 50년 전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에 도착하니 규모에 놀랐습니다. 거대한 공장 건물들이 일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입구에는 FA-50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생각보다 날렵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자 더욱 감탄했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어요.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22년간 여러 항공산업체를 봤지만 이 정도 수준은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저희는 연간 20대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장장이 설명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품질 관리도 철저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엔진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거대한 방음 시설 안에서 J8호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엄청난 소음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엔진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력을 상징하고 있었죠. 엔진은 미국 제네럴 일렉트릭 제품이지만 조립과 정비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합니다. 기술진의 설명이었습니다. 완전한 기술 독립은 아니었지만 핵심 부분은 충분히 소화하고 있었어요. 조립 라인에서 완성 단계의 FA-50을 봤습니다. 동체에는 대한민국 공군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가 아니라 한나라의 의지가 담긴 작품이었어요. 시험 비행을 보시겠습니까?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신규 기체의 첫 비행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하니 FA-50 한 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움직임이 매우 숙련되어 보였습니다. 엔진이 시동되자 특유의 제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A-10과는 다른, 더 날카롭고 현대적인 소리였어요. 기체가 활주로를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하는 순간이 장관이었습니다. FA-50은 가볍게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상승 속도도 A-10보다 빨랐습니다. 기동성에서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죠. 공중에서 기체가 보여준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급상승, 급하강, 날카로운 선회까지. 모든 기동이 부드럽고 정확했어요. A-10처럼 투박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밀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착륙도 완벽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조종사가 내려와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만족감이 느껴졌어요. 어떠셨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솔직히 예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거든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더 복잡했어요. 이 기체가 정말 A-10을 대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어서 아파치 부대 견학이 있었습니다. 수원 근처 공군 기지였어요. 아파치 가디언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는 모습이 위압적이었습니다. 저희는 36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부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각 기체마다 한국군 특유의 마킹이 되어 있었어요. 태극마크와 함께 부대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파치의 조종석에 직접 앉아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계기판과 조종 장치들이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이 모든 걸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FA-50과 아파치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또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마침 합동훈련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훈련장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FA-50 2대가 먼저 이륙했고 잠시 후 아파치 4대가 따라 올랐어요. 두 기종이 완벽하게 협조하며 모의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FA-50이 고고도에서 정찰하며 표적을 식별했고
아파치가 저고도로 침투해서 정밀 타격을 가했어요.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동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체 조합이 아니라 완전한 전술 체계였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철학이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가는 의지였죠. 한국은 A10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선택한 거였어요. 한국 현지 조사를 마치고 브뤼셀로 돌아온 지 사흘째 예상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워싱턴 국방부에서 긴급 소환 명령이었어요. 한국 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FA-50의 우아한 비행, 아파치와의 완벽한 협조, 그리고 한국 기술진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 말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펜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과연 무엇을 써야 할까요? 제가 본 진실을 그대로 적을까요? 아니면 워싱턴이 듣고 싶어하는 내용을 쓸까요?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국방청사로 향했습니다. 부차관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첫 질문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한국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한국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차관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답변을 하지 않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한국은 나름의 논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 거부가 아니에요.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차관보는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보고서를 2주 안에 제출해 주십시오. 상세한 분석과 함께 대응 방안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빈 종이를 앞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까요? 첫 번째 선택지는 워싱턴이 원하는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거절을 오만하고 근시안적인 판단으로 규정하고 추가 압박을 통해 설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쓰면 제 자리는 안전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선택지는 제가 본 진실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옳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제 경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두 가지 버전의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쉽게 써졌어요. 워싱턴의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 되었거든요. 하지만 쓰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들의 선택이 왜 현명한지 논증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쓸수록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진실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두 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거짓이지만 안전한 선택이었고 다른 하나는 진실이지만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를 집어들고 천천히 찢기 시작했어요.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짓보다 고독이 낫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커리어보다 양심이 더 소중했어요. 다음 날 오전 부차관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틴, 보고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완성되어 갑니다. 내용이 어떤 방향인지 미리 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제가 그들이 원하는 보고서를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완전히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더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합참 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마틴 박사, 이번 보고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의 말은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진실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의 FA-50과 아파치 전력, 독자적 기술 개발 능력, 장기적 비전까지 모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있었어요. 마지막 문단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A10 거절은 오만이 아니라 자주성의 발현입니다. 그들은 이미 더 나은 대안을 확보했고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국방부가 아닌 나토 본부에 직접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곳에서라면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선택한 것이니까요. 한국이 가르쳐준 용기로 저는 마침내 올바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나토 본부로 돌아온 저는 한국 관련 긴급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사흘 후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주요 회원국 대표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의 제목은 한국의 A10 거절에 대한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총 42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 한국의 현재 항공 전력을 객관적으로 제시했습니다. FA-50 68대, 아파치 가디언 36대, 그리고 이들의 통합 운용 체계까지 모든 수치가 공개 자료에 기반했어요. 두 번째 섹션은 성능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A10과 한국의 기체들을 속도, 기동성, 무장 능력, 생존성 측면에서 비교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조합이 여러 면에서 우수했어요. 세 번째 섹션에서는 경제적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A10 무상 이전에 숨겨진 비용들을 계산한 결과였어요. 정비비, 부품비, 훈련비까지 포함하면 10년간 총 20억 달러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결코 공짜가 아니었던 거죠. 가장 핵심적인 네 번째 섹션은 계약 조건 분석이었습니다. A10 무상 이전 협정의 핵심 조항들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운용 승인, 정비 승인, 기술 이전 금지까지 모든 조항이 한국의 항공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고서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0분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 후 각국 대표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부분 한국의 기술 수준과 독립성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발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보고서 일부가 유럽 언론에 유출된 거예요. 누가 흘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첫 보도를 냈습니다. 한국, 미군 무기보다 자국 기술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어서 독일 슈피겔, 프랑스 르몽드가 연달아 후속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아시아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국의 기술 자립, 아시아 모델 될까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어요.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작은 용이 독수리를 거부하다라는 상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조선일보는 세계가 인정한 한국 항공기술이라는 사설을 게재했어요. 중앙일보는 자주 국방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보도가 각국 정부의 정책 검토로 이어졌습니다. 독일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독일 국방부는 진행 중이던 A10 도입 협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주적 방위력 건설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기존 미국 의존적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체코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FA-50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이미 국제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저에 대한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나토 사무총장에게 제 보고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사무총장은 거절했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한 달 후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가 한국산 차세대 전투기 KF-X에 관심을 표명한 거예요. 아직 개발 중인 기체였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택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새로운 모델의 시작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작은 나라가 보여준 용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는 단순한 분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한 증언서였어요. 한국이 세계에 던진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한 매개체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지배가 아닌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제 보고서가 공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국제방산 시장에는 전례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한국 모델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유럽에서 나타났습니다. 독일이 A10 도입을 완전히 포기하고 자국 항공산업 육성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어요. 20억 유로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더 직접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한국과 공식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FA50 24대 도입과 함께 기술 이전도 포함된 계약이었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라 기술 파트너십이었죠. 체코의 결정은 더욱 상징적이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유럽 내 자체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X에 관심을 표명했어요. 인도네시아는 FA50과 유사한 경공격기 공동 개발을 제안해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중동 지역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과 무인기 공동 개발 협정을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과 유럽 무기에만 의존하던 국가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변화들의 배경에는 한국의 지속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KF-X 프로젝트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으로 첫 비행을 마쳤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적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도 급증했습니다. 이전 연도 대비 37% 증가한 수치였어요. FA50을 비롯해 한국산 무기들이 세계 각지로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어요. 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미 각국이 자주적 방위력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토 자문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임기 만료였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저에게 방위 정책 자문을 요청해 왔어요. 한국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제안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베를린 국제안보연구소가 자주적 방위력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하며 센터장직을 제의한 거예요. 한국의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22년간의 나토 경험과 한국에서 얻은 새로운 통찰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연구센터 개소 후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한국 방산 모델의 유럽 적용 방안 연구였습니다. 6개월간의 연구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의 방식을 적용하면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20에서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되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까지 한국 모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국제협력자문위원으로 저를 초빙한 거예요. 한국의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관찰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갔어요.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은 더욱 발전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산 라인이 추가됐고 KF-X 조립도 시작됐어요. 가장 인상적인 변화는 국제 고객들의 방문이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폴란드, 체코, 태국 등 여러 나라 대표단이 공장을 견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더 이상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날 저녁 한강을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A10 거절이라는 작은 사건이 이렇게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어요. 한국이 던진 돌멩이가 세계라는 연못의 파문을 일으킨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동맹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합니다. 그것은 지배와 종속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여야 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파트너십은 독립성을 전제로 합니다. A10을 거절한 한국의 결정은 단순한 무기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었어요. 작은 나라도 당당할 수 있고 자주성이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늘을 만들었고 그 하늘을 세계와 나누고 있어요.
그 하늘 아래서 저도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신념을 지킬 줄 아는 나라입니다.